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자료 하단에 있는 것처럼 김의석 번역가라고 하고요. 지난 한 4년 전에 계산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강연을 이곳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이후 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올해 포럼의 책 속의 행복에서 이렇게 제가 번역한 가로로 만든 세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에 관한 책인데요. 사실 그 책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만을 다루고 있진 않고 기술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문학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원서는 21년 3월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제가 완역한 시점은 20년 10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출간된 거는 2023년 10월이었죠. 그래서 제가 완역한 시점부터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저희 나라에 출판이 됐는데, 사실은 왜 일반적으로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3년이 걸려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20년, 21년이 인공지능이 약간 올라가다 주춤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서 지금 내면 이건 안 돼 이러다가 작년에 챗GPT 이런 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기가. 그러다 보니까 요때다 하고서 출판사에서 출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그 옥스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인 마이클 올드리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한번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지명도도 높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진은 제가 놓으면서 제 앞 얼굴을 놓지 않고 제 이 뒷모습을 이렇게 놨는데, 사실 그 나름의 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번역가라는 직업은 사실 제 생각을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 저자분이 쓴 지식 혹은 저자분의 의도,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그다음에 제가 혹시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번역을 하고 있어서, 번역가로서 제가 사진을 쓸 때는 늘 이런 사진을 사용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강연이고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 교수님 생각에 제가 공감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요, 인공지능, 서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끝맺음,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제 개인적으로 책을 볼 때 서론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자가 이 책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전 좀 주의 있게 보거든요. 근데 이 책 역시 서론에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 이제 처음 시작이 인공지능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좀 거창하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동료 여교수님하고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그래요. 동료 여교수님이 마이클, 요즘 너 무슨 연구하고 있어? 딱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나 연구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 그런데 나 특히 일반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을 알려주기 위한 책을 쓰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교수님이 지금 서점에 나가면은 인공지능 책이 수백 권, 아니야 수천 권쯤 있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쓴다는 거야? 너 되게 한가한가 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올드리치 교수님이 조금 이제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겠죠. 실패한 인공지능 연구들을 소재로 책을 쓰고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교수님이 말 되는데? 근데 되게 엄청 두껍겠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많은 인공지능 책들이 보면은 그 성공한 이야기, 이것이 보여줄 수 있는 장밋빛 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실패한 이야기들을 다룸으로써 뭔가 거기서 얻을 교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얼마나 많으면 엄청 두껍겠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잘한 부분과 또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인공지능의 여름, 인공지능의 겨울, 이런 말을 좀 언론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붐이 쫙 일어나면서 외부에서 펀딩도 많이 들어오고 또 성과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 시기, 그거를 인공지능의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결과물도 잘 나오지 않고 연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기치는 것 같고, 그래서 펀딩 막 끊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추운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공지능의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그 역사가 대략 한 70년에서 80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인공지능의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 2번, 3번, 4번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건 책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발췌한 그림인데, 여기서는 한 2번 정도 인공지능의 여름과 겨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는 첫 번째 여름과 겨울, 두 번째 여름과 겨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여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폭발적으로 마치 화라산처럼 터져 오르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두렵기는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었고 이런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는 이 인공지능 연구에 겨울이 오지 않을까? 정말 겨울이 만약에 온다면, 오지 말아야겠지만 겨울이 온다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만약에 겨울이 온다면 세계에 대공황이 올지도 몰라. 워낙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됐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크게 2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왜 어려운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과연 걔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요런 2가지 부분들을 다룹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사를 봤거든요. 인공지능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터미네이터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터미네이터 3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 터미네이터의 대장이 이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인데, 얘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얘의 성능이 60테라플랍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60테라플랍스라고 하는 거는 초당 60조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성능으로 엄청나게 빠른 그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슈퍼컴퓨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2003년 기준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35테라플랍스. 그러니까 스카이넷은 그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보다 한 2배 가까이 빠른 그 성능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마도 감독이 슈퍼컴퓨터 갖고는 인공지능 못 만드니까 그거보다 한 2배쯤은 돼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60테라플랍스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GPU 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4090 GPU라는 게 있는데, 얘의 성능이 80테라플랍스예요. 근데 얘의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온라인 마켓에 나가서 300만 원을 주고 이 GPU를 사면 내가 스카이넷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당연히 못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고성능인데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답은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성능 그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쉬운 것들은 연산, 정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이란 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숫자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혹은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줄 세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숫자를 어떤 식으로 내가 순서대로 정렬할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법을 아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아는 문제는 성능만 가지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마 되게 재밌다, 막 낄낄대고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또 한편 설레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 왜 거기서 그렇게 낄낄대고 웃어? 네가 그렇게 웃는 이유를 그냥 재밌어서가 아니라 네 몸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네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가 낄낄대고 웃는 건 줄 알아?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없을 거예요. 즉 뭔가가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주로 요쪽에 있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고 그 물건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회사에 어떤 상담 페이지가 있어서 메신저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막 이야기도 하고 했더니 그 상담원이 너무나도 잘 응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야, 이 상담원 되게 그 말도 잘하고 나한테 친절하고 잘해줬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상담원은 사람이 아니라 챗봇이었다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챗봇 프로그램이 사람과 거의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고 대응을 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나를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단지 이해한 척 했다. 이런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는 사실은 이 챗봇 프로그램은 야,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대화를 이해한 척 했기 때문에 얘는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인공지능 쪽에는 이해도를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질문 테스트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좀 제가 가려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장 1, 문장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보는 거죠. 트로피가 갈색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트로피가 갈색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문장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너무 작고 무엇이 너무 크죠? 이렇게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트로피가 너무 크고요. 가방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대답이 가능한 거는 트로피를 가방에 넣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트로피라는 물건이 무엇이고 가방이라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 용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프로그램이라면 사실은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아직은 없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에는 없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 챗GPT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GPT 쪽하고 이제 힘을 합쳐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길래 제가 거기다 똑같이 물어봤어요. 나 두 문장을 말해줄게. 그 두 문장에다 질문할 거야. 답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얘가 딱 이렇게 물론입니다. 두 문장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문장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두 문장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서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이 너무 작니? 그랬더니 대뜸 대답이 트로피가 너무 작아요. 무엇이 너무 크니? 그랬더니
가방이 너무 커요. 이렇게 너무 반대죠. 그래서 저도 요걸 돌려보고서 아, 저자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답은 틀릴 수 있어도 적어도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얘는 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구나. 트로피가 뭔지 모르는구나. 가방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오답을 말해도 이렇게 오답을 말하지. 차라리 나 그 질문에 답 못하겠어요 라고 했으면은 얘가 뭔가 상황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아직 뭔가 인공지능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능력 부분은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서론의 끝인데 이 저자는 서론의 끝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평소 생활하시면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강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식이나 생각 혹은 자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강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약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의 분류에서는 좁은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범용 인공지능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범용 인공지능을 얘기했을 때에는 자아, 생각, 의식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범용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과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좁은 인공지능은 범용과 반대되는 거니까 특정 분야의 일만 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잘하는 인공지능, 번역을 잘하는 인공지능, 통역을 잘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좁은은 빼고 그냥 인공지능 이렇게 말을 하고요. 되게 그런 것들은 아직은 되게 이제 좁은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인공지능의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